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휴가 중 어느 아침에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딸이 납치되었고 집 안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몇 시간 후 그 여성의 딸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랜 경찰 수사 끝에 모든 의심이 그 소녀의 가족들에게 쏠리면서 사건의 진상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고 이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지 산맥 동쪽에 위치한 콜로라도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주는 평균 해발 2072m로 미국 50개 주 중 지형이 가장 높은 주이며 콜로라도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덴버입니다. 덴버 북서쪽 볼더 카운티에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그 집의 가장은 53세의 존 베네트 램스였습니다. 그는 컴퓨터 회사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였고 또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파트리시아 앤 램지, 흔히 패스티라고 불리는 40세의 여성은 가정주부였고 존의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두 부부에게는 함께 낳은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9세의 버크 램지와 6세의 존 베네트 파트리시아 램지였습니다. 이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부유하고 유명했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 온 가족은 함께 파티에 참석했고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족에게 곧 일어날 믿기 힘든 기이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1996년 12월 26일로 돌아가 그날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12월 26일,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4시 45분,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난 집주인 패스티는 가족이 여행을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녀는 계단 위에 놓인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열어보니 3페이지에 걸쳐 손으로 쓰인 긴 편지였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그녀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램지 씨,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소규모 외국인 단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일을 존중하지만 당신 나라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딸은 우리 손에 있으며 그녀는 안전하고 무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1997년까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다음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118,000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하십시오. 이 중 1,000달러는 100달러 지폐여야 하며 나머지 먼 8,000달러는 20달러 지폐로 준비하십시오. 은행에 갈 때 적절한 크기의 가방을 가져가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 돈을 갈색 종이 봉투에 넣으십시오. 내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운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운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찍 돈을 확보하면 곧바로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전달하는 일정을 조정할 것이며 당신도 딸을 더 일찍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딸은 즉시 처형될 것이며 그녀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딸을 감시하는 두 남자는 당신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니 그들을 자극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린다면, 예를 들어 경찰이나 FBI 등에게 알릴 경우 당신의 딸은 참수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의 딸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당국이나 은행에 신고한다면 당신의 딸은 죽을 것입니다. 돈이 추적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위조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당신의 딸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장치를 발견하면 당신의 딸은 역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 집행 기관과의 대응 방법과 전술에 익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위차원계 뒤떠 저항하려 한다면 당신은 99% 확률 per NT9? 우리의 지시를 따르면 당신은 100% 확률로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계속 감시되고 있으며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존. 당신만이 이 주변에 뚱뚱한 고양이가 아니므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존. 이제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존. 승리, SBTC. 이것은 분명히 협박 편지였으며 딸을 살해할 것이라는 언급도. 편지를 읽은 후 페이스티는 즉시 딸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온몸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침실로 돌아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시 52분. 비록 편지에서 납치범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페이스티는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환원.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 우리 딸을 납치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편지를 발견했고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알겠습니다. 곧 경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발. 따님이 얼마나 오래 사라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없었어요. 오, 세상에.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당시 6세였던 존 베네트 파트리샤 램스였습니다. 그녀는 1990년 8월 6일 이자이템 칭스웨 에드윌파이스미 폭스. 그녀의 가족은 존 베네트의 두 번째 생일이 지나고 콜로라도주 폴더로 이사했습니다. 존 베네트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아름다움과 뛰어난 지능을 타고났으며 새하얀 피부, 금빛 머리카락, 커다란 푸른 눈동자, 통통한 얼굴, 그리고 매우 밝고 달콤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존 베네트는 겨우 6세였지만 이미 지역에서 유명한 어린이 미인 대회 우승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여러 아동 미인 대회에 참가했으며 유명 신문의 표지에 등장하고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며 최소 5개의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왕실 미인 대회, 셜르후아 어린이 미인 대회, 콜로라도 어린이 미인 대회, 어린이 잡지 스타, 그리고 전국 어린이 미인 대회 등이 포함됩니다. 존 베네트는 가족의 자랑이었고 또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였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유망한 어린 미인 대회 우승자였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최고의 미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존 베네트는 연기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패션쇼를 즐겨보았고 모델들의 다양한 워킹 기술을 인내심 있게 배우곤 했습니다. 그녀의 방 옷장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재단된 다양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존 베네트의 어머니 파스티 역시 1977년 웨스트 버지니아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파스티는 자신의 딸이 모델 업계에서 밝게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2월 26일 아침 파스티는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보우덜 경찰서에는 대부분의 경찰관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경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가 접수된 후 3분 만에 2명의 경찰이 파스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보우덜 시내 허번가 7849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회색 벽돌집이었고 경찰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며 손에 편지를 들고 있는 여성을 보았고 그 옆에서는 한 남자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베네트의 부모였습니다. 같은 시각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 몇 명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는데 파스티가 경찰에 전화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존 베네트를 매우 걱정하여 무언가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서둘러 집으로 모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은 집 외부를 대충 살펴보았으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릭 프렌치라는 이름의 경찰관은 여러 방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고 마지막 문 앞에 다다랐으나 그 문은 나무로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근처에는 열린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2 경찰관은 집 주변을 간단하게 돌아본 후 현장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존 베네트의 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몇몇 친척과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몸값을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계속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존 베네트의 가족이 지역에서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중의 강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의 증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은 2층에 있는 존 베네트의 침실을 봉쇄했습니다. 납치범이 전화하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이미 1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경 탐정 아른트는 존 베네트의 아버지 존과 가족 친구 플리트 화이트에게 집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층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는 여러 방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고 두 사람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D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방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유리가 깨져 있었고 창문 아래에는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나가면 뒷마당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존은 몇 달 전 집 열쇠를 잊고 들어가려다 유리를 깼는데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지하의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창문이 없는 창고방이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존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들은 바닥에 놓인 이불과 물건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을 열어본 순간 두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불 속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존 베네트였습니다. 그녀는 흰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두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으며 목에는 또 다른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존은 급히 딸의 얼굴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존 베네트의 몸이 차갑고 딱딱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딸의 손과 못묶인 밧줄을 풀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곧바로 일어나 딸을 안고 지하실에서 나와 집의 중앙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딸의 시신을 새 이불로 감싸 안고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녀의 몸은 따뜻한 벽난로와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존과 패스티는 딸의 시신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으며 존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딸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유괴로 처리했지만 유괴범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매우 기묘하고 무서운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지원 경찰팀이 도착하자 집 전체가 봉쇄되었고 본격적인 전면 조사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가족이 신고한 이후 거의 8시간이 지났고 현장에는 많은 친척, 친구 및 언론이 드나들어 현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범죄박물관에 따르면 존 베네트의 가족은 딸의 시신을 발견한 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녀가 실종된 시점부터 시신을 찾기까지 집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시신을 만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증거가 파괴되거나 흔적을 잃어버려 수사당국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협박 편지는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게 되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지문을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편지에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점이 지적되었으며 유괴범은 존 부부에게 $10,000 $1,000를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중 $100,000는 $100 지폐로 현금으로 바꿔야 하며 나머지 먼 $8,000는 $20 지폐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괴범은 요구하는 몸값을 정수로 요구하지만 $118,000라는 숫자는 너무 정확한 수치입니다. 위 숫자는 존 베네트의 아버지가 받은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일치하며 유괴범이 존 씨를 알고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 분석에 따르면 존 씨 가족은 최대 $1,000,000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118,000라는 숫자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가
그들의 가족을 미리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편지에는 많은 진부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의문이 많은 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이는 분명히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점은 이 편지가 집 안에서 종이와 펜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존 베넷의 부모가 편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소유를 의미하는 possession과 같은 몇몇 단어가 철자가 잘못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고의로 외국인인 척하여 편지를 썼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ttach처럼 복잡한 단어는 올바르게 쓰여 있었고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첨부라는 뜻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단어에 강세가 있는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강조 표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지의 작성자는 a small foreign faction, 즉 작은 외국 세력이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유괴범들은 자신들이 매우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들이 small, 즉 작다고 강조하고 foreign, 즉 외국인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인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our account, 즉 당신의 계좌라는 언급도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유괴범들은 실제로 몸값만 원할 뿐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며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bank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I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며 때때로 we, 즉 우리라는 표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혼란을 줍니다. 편지의 끝에 있는 서명, SBTC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며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 감정 결과 편지 작성에 사용된 종이와 펜이 모두 존 씨 가족의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이 사건 발생 당일 밤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동안 집안의 어딘가에서 미리 편지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베네트 외에도 집안에는 그녀의 부모와 구세형인 펄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들도 범죄 용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경찰은 가족의 지문, 혈액, 필적, 모발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존 베네트는 목에 깊은 상처가 있어 밧줄이 피부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8인치 길이의 상처와 강한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균열이 있었으며 얼굴과 등에 있는 검은 점 화상은 전기총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질식과 두부 외상의 조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점은 사건 발생 당일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존 베네트의 어머니인 패스티는 5시 52분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5시 55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서 협상된 몸값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이 그 당시 집을 철저히 수색했다면 존 베네트를 지하에서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조될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경찰이 너무 적었고 그들은 사고가 바로 존 베네트의 집에서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에서 손전등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 범행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 손전등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존 베네트의 목에서 명확한 질식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 있는 테이프와의 격렬한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두 부위의 상처는 범인이 존 베네트가 의식을 잃은 후에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이 더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목의 묶음은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검 시점에서 병리학자는 존 베네트의 하반신에 마찰 및 압박의 흔적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해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존 베네트의 위에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파인애플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살해되기 2시간 이내에 파인애플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 현장에는 주방 테이블 위에 파인애플이 담긴 그릇이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인 펄키의 지문도 그 그릇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그릇 옆에는 차를 담은 컵이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은 다 마신 상태였으며
컵에는 벌크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존 부부는 그날 딸에게 파인애플을 주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페이스티는 우리 아들은 밤새 깨어 있었고 경찰이 몇 시간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깨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 있었던 경찰관에 따르면 페이스티는 약간 감정이 격해진 반면 존은 침착하게 행동하며 몸값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전에 전화기에 녹음기를 설치했지만 범인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 가족이 범인의 전화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존은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여 존 베넷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의혹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범인이 가족인지 외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경찰은 존 베넷의 부모가 최초의 주요 용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괴 사건에 대한 정보는 그녀의 부모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그들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몸값 요구서의 글씨체는 아이의 어머니의 글씨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는데 사용된 종이는 주방의 한 공책에서 나온 것으로 그 공책은 페이스티의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웃인 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시경 나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녀의 비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존 베네트의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날 어떤 비정상적인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사건 이후 그 부부는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일 후인 1996년 12월 29일 그들은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TV 인터뷰에서 페스티의 태도는 매우 의심스러웠고 그녀는 고인이 된 딸을 그 소녀라고 지칭하며 약간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경찰이 그들을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고 실제 범인을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것이 가족에게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변호사를 고용했으며 경찰과 직접 연락하는 대신 모든 일을 대리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불쌍한 작은 소녀 존 베네트는 조지아주 마리에타의 세인트 제임스 에피스코폴 묘지에 묻혔습니다. 존 베네트는 5년 전 22세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이복 언니 엘리자베트 패쉬 램지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1997년 4월 그 부부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의 질문에 계속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내도록 설득하려 했고 페스티는 크리스마스 파티 후 존 베네트가 자기 방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한밤중에 오줌을 싸곤 했습니다. 페이스티는 그 과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므로 그녀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사건 발생 밤에 페이스티는 딸을 재우기 위해 침대에 눕혔지만 그 후 그녀가 실수로 침대에 오줌을 쌌다고 합니다. 딸이 침대에서 오줌을 싼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쁘고 피곤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딸을 욕실로 데려가 씻기기로 했지만 세척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고 장난꾸러기인 딸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가 경고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딸을 한번 밀쳤고 그로 인해 딸은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욕조의 가장자리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신속하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두 부부는 함께 딸을 지하실로 옮겼습니다. 그 후 그들은 딸이 살해당하고 협박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모든 것은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검찰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누군가 집에 침입하여 발생한 살인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협박 편지는 페스티가 쓴 것이 아닙니다. 편지에 쓰여진 내용은 그녀와 유사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다른 필체 전문가들은 필체를 비교하여 협박 편지가 페스티가 쓴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존 베네트 근처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와 해당 모델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결코 그 브랜드의 신발을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침입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며 그 가족의 집에는 많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창문이든 열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침입자가 집에 들어간 후 범인은 존 베네트를 발견하고 전기총으로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등에 있는 2개의 검은 점은 전기총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존 베네트의 가족은 전기총을 구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 베네트가 기절했을 때 범인은 그녀를 지하의 물건 보관실로 데려가서 살해했으며 동시에 조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완전히 협박 편지를 남겼습니다. 존 베네트의 살인 사건에 대해 지역 경찰과 검찰은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데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현 8개월 후인 1998년 8월 6일, 경찰은 갑자기 사건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검찰이 존 부부에게 매수당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부는 미국 전역에서 비난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존 베네트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전례 없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존 베네트가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존 베네트는 겨우 6세였지만 이미 경험이 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 수상자로 무대에서 성숙하고 매력적인 의상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에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동 성범죄자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페이스티의 경찰 신고 전화를 분석했으며 전화 녹음 끝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hurry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한 후 페이스티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급한 상황에서 수화기가 올바른 위치에 놓이지 않아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녹음된 내용을 듣고 페스티가 전화를 끊은 후 다른 사람이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모의 녹음을 제공했습니다. 페스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아이를 구해줘요. 제발. 성인 남성의 목소리. 우리는 아이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젊은 남성의 목소리. 엄마, 뭘 찾았어? 존 부부는 아들 펄크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집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난 후에 녹음에서 펄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버전이 있지만 원본 녹음이 매우 작고 사람의 귀로는 잘 들리지 않아 음향 처리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내용 해석 버전은 다르게 분석되며 단순히 잡음일 뿐 실제로는 아무도 대화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을 해석하는 것은 참고용일 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밤 그녀의 가족 모두가 집에 있었고 페스티의 진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크도 경찰의 조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하며 그날 밤 방에서 자고 있었고 너무 졸려서 소음이 나도 아래로 내려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가설에서는 브루크가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존 베네트가 여러 미인 대회에 참가하고 스타가 되면서 그녀의 부모는 거의 모든 관심을 딸에게 집중하고 아들인 버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 버크는 항상 불만을 품고 여동생에게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두 남매는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으며 한 번은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버크가 골프 클럽으로 여동생을 공격해 존 베네트의 몸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밤 가족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친 후 존 베네트는 차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2층 침실로 데려갔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아래층에서 그를 위해 파인애플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딸을 깨우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에 가도록 했습니다. 존 베네트는 잠에서 깨어 약간 배가 고프다고 느꼈고
그래서 깬 후 아래층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맛있는 파인애플을 보게 되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오빠 뻘과 목격하게 되었고 그는 매우 화가 나서 근처의 손전등을 들고 동생의 머리를 세게 쳐버렸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2층에서 자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펄크는 실수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부모가 두 남매의 사고를 발견했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경찰이 납치 사건을 수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급하게 위조된 협박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설은 존 베네트의 뱃속에서 파인애플 조각이 발견된 이유와 어머니가 딸에게 파인애플을 먹였다고 단호히 부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 부부는 펄크를 친구 집에 임시로 보내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목적은 경찰이 소년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 베네트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목에는 한 줄이 감겨 있었고 그 줄의 끝은 부러진 페인트 브러쉬 자루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목을 감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녀는 겨우 6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성인이라면 도구 없이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9세인 펄크가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페인트 브러쉬 자루로 만든 목줄의 도움을 받으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러진 페인트 브러쉬의 소울 부분이 욕실에서도 발견되어 범인이 범행 후 손을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음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직후 펄크를 즉시 신문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그는 최소 3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비디오에서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펄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감정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 질병은 그를 쉽게 부끄러워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를 통해 소년이 다소 활동적이며 차분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뒤편에 파인애플만 담긴 그릇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펄크는 이를 보고 재빠르게 자신의 집에서 찍은 사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소년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감정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당일 파인애플을 먹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미리 지시했을 것입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펄크는 그릇 안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문은 그릇과 차잔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며 펄크는 파인애플 문제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릇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단지 추측일 뿐이며 펄크가 여동생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은 자녀를 해칠 이유가 없으며 형이 여동생과 갈등을 일으킨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존 베네트가 실제로 욕조에 빠졌다면 부모의 첫 반응은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직 FBI 범죄 행동 분석가인 짐 클멘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가족은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범인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후인 2003년 DNA 범죄 수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법의학자들은 존 베네트가 살해되었을 때 입고 있던 팬티에서 미상의 남성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 DNA는 그녀의 가족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족은 의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에 대한 공격과 소문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존 베네트의 이웃인 빌 맥레이놀스라는 남성이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었고 존 베네트가 살해되기 2일 전에 그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딸은 22년 전에 유괴되었고 그의 아내는 지하실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아이에 대한 수필을 썼습니다. 그러나 빌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빌은 친절한 이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베네트가 선물한 작은 반짝이는 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캐리 올리바는 경찰이 의심하는 두 번째 인물로 그는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존 베네트에게 선물을 준 후 2000년에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존 베네트의 사진 330파우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그녀의 부검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배낭에서 존 베네트의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게리는 그의 고등학교 친구 마이클 베일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일에 따르면 게리가 보낸 편지는 그가 22년 전 존 베네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귀중한 증거라고 합니다. 편지에는 나는 존 베네트를 사랑했던 것처럼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나는 존 베네트를 미쳐서 그녀가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그녀는 내 눈앞에서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였다. 나는 정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의 천사. 나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 게리는 존 베네트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고 내 안에 괴물을 없앴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빛나는 피부, 신성한 몸매를 보자마자 나는 다른 아이들을 죽인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고 그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게리의 고등학교 친구는 존 베네트가 살해된 날 밤에 게리가 전화를 걸어 내가 한 여자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게리의 DNA는 존 베네트의 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존 마크 커라는 한 남자가 경찰에 자수하며 나는 존 베네트를 정말로 죽인 사람이다. 나는 작은 미인대회 여왕 존 베네트를 사랑했기에 아름답고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 감명받아 크리스마스 휴일에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고 설명했습니다. 카는 내가 존 베네트를 폭행할 때 아침이 밝았다. 그때 나는 그녀를 우연히 죽이게 되었고 범행 도구는 주방 테이블에 놓인 손전등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카는 태국 방콕에서 체포되었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지만 나는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고 2급 살인으로만 기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은 소녀의 죽음이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건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 마침내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검사 결과 카의 옷과 존 베네트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는 범죄 현장을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카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콜로라도주에 없었고 조지아주에 있었습니다. 카의 사건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석방되었고 2006년 6월 24일 존 베네트의 어머니인 페이스티가 난소암으로 4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곁에 묻혔습니다. 2016년 존 베네트 사건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은 몇 명의 범죄 조사 전문가를 초대했으며 그 중에는 중국 탐정인 리샹놈 박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존 베네트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반드시 용의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옷 제작 과정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새 옷을 꺼냈고 예측대로 사람의 DNA가 이들로부터 추출되었습니다. 2016년 9월 사건 발생 20년 후 CBS 방송은 The Case of John Bennett Ramsey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린 미인대회 수상자 존 베네트를 살해한 사건과 그 사건에서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에 의해 은폐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버크는 음식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였고 조부모인 존은 아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존 베네트가 납치되어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수사관들은 협박 편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들을 지적하는데 편지는 집의 한 노트에서 찢겨 나온 종이에 쓰여졌으며 편지의 글씨체가 기울어져 있고 몸값이 존 베네트의 아버지가 초반에 받았던 보너스와 기이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은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존의 가족은 영화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으며
존의 변호사는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했으며 여러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CBS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29세인 펄크는 독점 인터뷰에서 박사 필과 대화하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즐겁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언론이 우리의 삶을 미치게 만들었고 그들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아이와 마주치는 것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에도 감정을 느끼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왜 말하고 있는지는 사건이 20년이 지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19일 박사 필과의 다음 인터뷰에서 펄크는 나는 동생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 필은 이후 그가 부모님이 남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언급하자 펄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9세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범인이 나의 동생을 미인대회에서 보고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온 성범죄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동생을 죽인 범인이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 후 펄크는 그의 의심스러운 몸짓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펄크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한 행동은 전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펄크가 이 사건의 실제 범인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무도 없지만 경찰이 제기한 가설과 추측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펄크는 재능 있고 아름답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사랑이 불균형할 경우 쉽게 질투, 시기, 심지어 증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많은 전문가와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숨어있고 사건의 진실은 끝이 없는 밤처럼 계속해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만약 존 베넷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이제 34세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밝은 미래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밤에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DNA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덕분에 가까운 미래에 답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베넷 가족의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는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다름없이 소중히 여겨야 하며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똑같고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 베네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논의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